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본 방송을 하기 전에 개인적인 보고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새로운 그래픽 디자이너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에게 이걸 도와주신 최가희 양이 이제 좀 더 고급 훈련을 받기 위해서 6개월간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편집자 및 관리자 모집, 그래서 파트타임이 가능한 거 아래 주소 있죠? 010-9688-4190 여기도 관심 있는 분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가희 양은 제 손녀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증손녀입니다. 가끔 저에게 좀 약간 가시 있는 댓글을 보내주신 고라는 이름의 그 댓글자, 또 그것도 고도 그냥 한글로 고 쓰지 않고 일본어로 일부러 고 하고 씁니다. 그 양반이 집에 가서 증손녀나 보고 살으라고 저한테 가끔 악담 비슷한 농담을 하는데, 제가 아직 제 친증손녀는 없습니다. 손자가 이제 간신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2 정도 되니까 증손녀 보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증손녀 볼 때까지 우리 고 선생 제가 좀 꼴이 보기 싫더라도 적당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무슨 방송하다 콜록콜록 한다고 늙은이 취급을 하는데, 제가 이제 50살에 제 아버님이 저를 얻으셨어요. 제가 쉰둥입니다. 형님이 한 분 있고 누나 네 분이고 제가 막내인데, 탄생 자체만으로 당시에는 그 독자를 좀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과 근처 친지들에게 상당한 그 축복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7살이 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잠을 잤어요. 참 사랑은 참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피난을 가서도 그렇고 아니면 도해지로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항상 긴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담배가 제 이 기관지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형님이나 누나 네 분은 괜찮은데 저만 가끔 이 기관지가 나빠서 일종의 만성 알레르기 기관지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콜록콜록한데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로 장죽은 그 쫙 나갈 때 빨아들이는 분은 그것이 상당히 연소가 돼가지고 괜찮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제 아버지는 그때 나이로 76까지 사셨고, 또 어머니도 72살까지 사셨고, 비교적 장수를 하셨는데, 담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전 꼬마 때, 그 경험 때문에 평생 좀 알러지나 감기 같은 것을 달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만, 그때마다 아버님의 그 모라적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 양반한테 배운 한문, 한서, 또 관상문은 상학, 그리고 그리고 논어, 맹자 그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꼬마 때 큰 글씨도 많이 쓰고, 제 집안이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글 쓰고 글씨 쓰는 선비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아버님이 정말로 맹렬하게 저에게 올 코트 프레싱을 올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아버님의 사랑을 때때로 느낍니다. 그만큼 하고요. 우선 제가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라이 총통이 새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차이 총통이
거의 8년 하시다가 라이칭더가 들어섰는데 여기가 또 여소야대입니다. 엊그제 그 대만 국회에서 쌈박질 벌이는 거 봤죠? 60년대 우리나라 국회가 많이 그랬습니다. 치고받고 막 밀어붙이고 했는데 아마 대만이 그때를 답습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때가 더 국회로서는 더 순수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을 보는 듯이 대만의 그 의회에서 그 몸싸움 벌어진 것을 재밌게 봤습니다. 이 라이칭더 신임 주석은 기본적으로 반중입니다. 반중이고 친미 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는 좀 더 강화될 것이고 중국은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입장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경계선에 중국의 배와 항공기가 자꾸 무단으로 침범을 해서 꼭 도발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징후가 보여서 아슬아슬합니다. 대만 해협이. 그러나 라이칭 주석이 온건 자신감, 책임, 단결 정권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끌어가겠다. 흥분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 침착한 그런 입장을 보여서 내심 상당히 부럽고 단단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것은 저기 중동 그쪽에서 이란의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행이 5명이가 된다는데 이 양반은 상당히 강경파고 근데 그 비행기가 그 미제 비행기예요. 오래된 비행기예요. 뭐 A212인가 뭐 20인가 되는 오랜 건데 68년인가 9년인가에서 그것을 수입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미국과 그 이란의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그 부품을 제대로 때때로 수입해 가지고 그걸 그 기술적인 그 체크를 좀 덜 했던 모양이에요. 그 세대가 떴는데, 그런데 세대가 떴는데 이상하게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 현재의 그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의 아들과 지금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아직 대단하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다음번 선거에 아마 이 현 대통령하고 굉장한 그 투표를 해야 하는 모양인데 투표인데 현재로 봐서는 그 현재 하메네이 그 최고 지도자 아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50살 칸 넘은 사람인데 표가 현재 대통령보다는 조금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음모설이 나옵니다만은 음모설을 지금 우리가 믿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걸 보면서 나무 일 같지가 않아요.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인가 어디 동남아인가 갔다가 오니까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공개적으로 저주를 한 대한민국 가톨릭은 사제 생각이 납니다. 신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대통령이 비행기에 떨어졌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를 함부로 말을 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가?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의 비행기 사고를 나무일 같지 않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막 들이와서 그냥 제2도시를 거의 몇백 미터 진군을 했다 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중력이 부족하다고 미국의 공군력 지원을 막 요청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은 대규모의 지원은 그건 의회에서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싸움이 좀 격화될 것처럼 보이는데 푸틴이 왜 그렇게 20년 정권을 잡고 5년 또 하는 마당에 그 옆에는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점령을 해서 크리미아 반도를 저희가 다 점령하려고 하는지, 그래갖고 그 사람의 최후가 좋을 것인지, 진짜로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네타냐후 있죠? 벤자민 네타냐후. 이 사람이 아주 전쟁주의자거든. 하여간 욕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의 남쪽 에집트하고 접경지대에 지금 한 150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그게 라파라는 데죠. 라파라는 도시에도 최근에 막 지상전을 벌려가지고 하마스 130여 명을 죽였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기갑여가 여단의 병사에게 하마스가 총을 저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40만 중에 한 80만 명이 현재 다른 데로 피난을 간 모양인데 왜 그 종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가? 왜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낱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 죽고 못 살고 싸움하는 방법에 큰 소리 못 칩니다만은 참 이스라엘 경우에 아무리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비어있는 동안에 바빌론의 유폐 이후에 많이 비워놨잖아요. 그 동안에 팔레스타인에 와서 사니까 소위 법률적으로 해서 점유권이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거 원래 옛날 우리 땅이라고 나가라고 주장하는 이 인종차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세계가 정말 인간이라는 게 우스꽝스러운 존재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 요새는 사전투표 문제 얘기 또 무슨 5.18 문제 외로 그렇게 큰 사건이 지금 우리 정치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허물허물하고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김호중 가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물론 처벌해야 되겠죠. 처벌을 해야 되지만 다른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던 검찰총장도 김어중에 무슨 엄격하게 조사하라고 막 목소리를 올렸더라고요. 왜 다른 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지. 이게 선택적 도덕관이라.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남한테 공격할 때는 도덕 얘기를 계속하고 자기하고 얘기할 때는 모른 척하는 거야. 이게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이 정권의 어떤 선택적 도덕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창병 그 사건이 있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단장과 대대장이 대지를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귀신 잡는 해병이 말이야. 어떤 상병의 죽음, 그 당신의 일병이었죠. 죽음에 대해서 그냥 책임 문제를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오라가라고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체면이 뭡니까 이게? 응? 근데 제가 혹시 나중에 실수하면 사과하겠습니다만 여단장하고 대대장이 대지를 했는데 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여단장은 나는 지시한 바 없다. 누가 맞는가? 쉽게 얘기합시다. 아니 1개 대대장이 1개 대대장이 미안합니다. 1개 대대장이 여단장한테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죠. 자기가 이렇게 질문하고 전화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장난했는데 자기는 전화한 것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나는 그거 지시한 바 없다. 이래갖고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빨리 적당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위해서 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상병의 그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한없는 위로와 동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군기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자, 이건 이만큼 얘기하고, 그저께 제가 토요일날 모처럼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으로 한 조회가 한 많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댓글도 한 300개 이상 떴죠? 그런데 댓글을 제가 그동안 안 읽다가, 너무 바빠서 못 읽다가 아침에 쭉 읽어보니까 아주 핵심되는 댓글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여러분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뜨는 댓글은 다 보셨겠지만 방송 중에 그냥 왔다 갔다 쫙 올라가면서 댓글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좀 보여주세요.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유공자 단체가 해먹던 제가 광주에 5.18 단체가 120개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들의 현상 유지, 뭐 경비 뭐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뭐 이런저런 모금을 하다가 부족하니까 뭐 여기저기 좀 끼어들어갔던 모양이죠. 근데 그 중에는 아파트 부실공사까지 그걸 따가지고 그 5.18 단체가 해먹더라. 전라도는 항상 병신 같은 영남 지도자랑 야합하는 비열한 족속들 하고 누가 되게 악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뭐 이 전부 다 경상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 전라도에 가서 살살 빌어. 그런데 문제는 병신 같은 영남 지도자가 문제야. 그 사람들이 가서 막 김대중 팔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김대중과 가장 친하고 그 정신하고 가장 특수하고 하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모아서 친절하게 하니까 좀 비교적 춥고 배고프게 살거든. 다른 지역보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어물어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초록의 동색이야.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하는 걸 따지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댓글을 붙이는 사람은 전라도의 전라도 사람을 타닥이 앞서서, 아니, 그와 비슷한 강도로 경상도의 지도자, 영남 지도자도 동시에 비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북에는 5.18 충원탑 기념탑이 버젓이 있다네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년 5월 18일 되면 북한의 23개 도시에서 5.18 의금과 5.18 민중 의금과 기념식이 열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18 문제가 자꾸 되니까 대통령 직속 명예, 5.18 진상조상 특위를 설치하라. 왜 못하냐, 이거야. 그리고 5.18에 유공자가 한 4,300, 4,5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적어도 1,000명 이상, 2,000명 가까이가 가짜입니다. 가짜라기보다는 5.18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명단은 쫙 나와 있어. 스카이데일리 보면 뭐 정치인이 몇 명, 뭐 종교인이 몇 명, 신부가 몇 명, 기자가 몇 명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도 기자가 예를 들면 100명이라면 100명 전부가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히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꼬물꼬물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5.18의 명예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상조사를 설치하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제목에 걸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가 급하게 이것을 해야 할 일이에요. 헌법 전문에 5.18을 집어넣으려면 좌우당간에 5.18이 어떻게 되는 걸 좀 다듬어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올려? 그럼 난리 나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더불어민주당가 적당히 야합해가지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그렇게 몰아가면 말이 과할지 모르지만 민난이 일어날 겁니다. 전 국민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권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중앙선거관리가 난리 법석을 치고 조작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국의 어떤 발화점이 되는 문제를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연구하고 조심하고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리라는 이름을 가진 댓글이 뭐라고 했냐면 5.18 명단을 홍준표가 민주화로 등갑시켰으니 홍준표가 밝혀라. 홍준표가 최근에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5.18 관계 법안을 초안하고 주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뭐 그때는 사실상 5.18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클로즈업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그것을 한 것이 글쎄 좀 꼴쩍지근하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해라고 하니까 했겠죠. 율사고 하니까 법률 초안 만들고 했겠죠. 그래서 엊그제도 모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5.18 명단 까라 하고 발표했더라고요. 늦게나마. 그것도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5.18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홍준표가 그래도 다음번 대선에 유력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뜻에서 5.18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KGHK라는 댓글자가 뭐라고 한국은 전라민국 5.18을 빙자한 귀족 계급을 만들어 국민이 혈세를 온갖 혜택을 주어 빼먹고 있는 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5.18 귀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5.18 그 유공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다른 국민들이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18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욕하는 것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옳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직계 가족들에게 뭐 돌아간다고 하니까 요새 광주에서 유행하는 말이 5.18 유공자들이 그렇게 입양을 많이 또 한다는군요. 그래서 그냥 팔자 없는 아들, 딸이 막 입양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솔이라는 분이 얘기한 거 있죠. 들판에서 일하다가 농기구에 손 다쳐서 병원 간 사람이 며칠 후에는 5.18 유공자가 됐답니다. 저도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여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됐던 어떤 여성의 얘기, 요새 다 성장했죠. 50대죠. 한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야, 제가 말을 하면서, 야, 니 어떻게 유공자가 됐냐? 그러니까, 뭐, 몰라요. 말 안, 얘기해봐. 나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난 네 이름 가서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아니, 5.18 데모한다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몰려서, 경찰서 한번 잡혀갔어요. 근데 난 꼬마였는데 너도 빠지면 안 된다. 끌고 와서 하루 종일인가 자고 나와서 그 다음 나와서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5.18 유공자 등록해라 그래서 그때 경찰서 끌려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너 끌려갔지 하고 두 사람이 그 인지를 하면 되면 그래서 유공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중년 5.18 단체에서 중년의 핵심 멤버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얼굴을 찡그려야 할지 좀 문제가 적지 않다. 그 다음에 희문이라는 사람이 명예유공자라고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 명예유공자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해찬 의원도 들어있고 한명숙 전 총리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엊그제 제가 그 훈장증 반납하는 거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세상 떠난 어떤 선배 얘기를 했죠. 그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유족이 어제 와서 참석해서 고맙습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도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양반은 그것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과 역사 앞에 충분히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들어와서 앞으로 댓글을 가끔씩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게 하네. 봉다리. 5.18 전체 명단이 공개되고 사실조사 끝나고 전국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박종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조국이 알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너는 뭘 했다고 두 주먹 흔들면 노래 쳐 부르냐고. 그러니까 망월동에 가서 막 조국이가 주목하면서 그냥 노래 부른 것이 아마 꼴이 보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진실이 있을 테니까 그냥 웃고 봐주십시오. 그 A실 남이라는 분은 윤통의 의식구조는 법대성 시절의 한계를 보는 듯 그 이상은 못 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질을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권에서 가져야 할 중대한 두 개의 사건이 부정선거의 문제, 소위 사전투표 선거의 문제와 5.18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해요. 잘해. 예를 들면 무슨 경제정책에 대해서라든가 무슨 민생의 문제라든가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을 만지지 않고 밑에 한 쪼시락한 거 조금만 가지고 정성을 부리는 거죠. 이게 페티시즘이다 그런다.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모른 척하고 조금만 가지고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은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적은 것은 다소의 실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큰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더 이상 믿기는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에서 기대를 저버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에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하고 비판할 것은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가 다시 뭐라고 할까? 담에색 어디 성경에 담에색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전도사가 되는 것처럼 윤석열도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요약하는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광주에 내려가 5.18 만세를 외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5.18에 대하여 국민들이 냉소를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헌법 전문에 넣는다? 말도 안 된다. 5.18로 국민을 갈라친다. 그건 안 된다. 5.18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보자. 거짓 유공자는 당연히 가려내야 한다. 또한 북한 공작 요원들이 개입한 정황도 점점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정리된 연후에 헌법 전문에 올리던가 해야지 그냥 올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것을 제 방송을 들은 그 양반 이름 뭐죠? 이름이 나오죠. 우참만 씨가 제 글을 요약해서 이렇게 자기 SNS에 올린 것을 제가 카피해서 여러분을 알렸습니다. 저는 5.18 문제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너무 자신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5.18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보다도 비판을 덜 받고 있어요. 우선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김경재 내놓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갑자기 또 비판을 할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우선 저는 5.18 자체를 무시하지 않은 게 가짜를 좀 떼놓고 하라는 거야. 뭐냐 이거야. 그냥 뭐 누구 집에 제사 잔치하는 와 붙어가지고 전부가 막 그 가족 그 집안에 친척이나 되는 것처럼 법석을 따는 그런 식이 꼴 보기 싫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5.18을 정리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털어줘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직속 광주 5.18 재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중립적인 입장에 빠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여야 동수로 뭐 추천을 하고 뭐 종교에서 추천하고 뭐 어디서 추천해갖고 공정한 사람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내년 5.18까지 적어도 한 금년 말까지 그걸 쭉 연구를 하면 어지간한 자료는 다 어베이러블하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뭐 북한에 대한 정보, 미국 CIA의 비밀 문서, 뭐 각종 신문, 잡지, 사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죠? 지금 감옥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김만한 박사 얘기는 뭐 그 자료가 2트럭분의 문서를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몇십 년, 20년 동안 자기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없고 증거가 없어서 5.18 얘기를 못하나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로 봐서 어디 벽에 총탄 자국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헬리콥터가 쐈다는 증거는 없다고 광주 출신들의 광주 진상조사위원회도 발표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국군들은 M16를 쐈어. 총기가 가진 게 M16이에요. 근데 맞아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은 M1이나 칼비르로 맞았어. 그러면 언제 국군들이 칼비를 바꿔서 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5.18 문제 가지고 국민이 분열되는 이런 비극만큼은 없애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할까, 윤석열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게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왜?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보이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5.18부터 먼저 다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적어도 4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렇게 변화의 요인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번에 추미애 당선자의 국회의장 선거 실패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재명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비명계의 세력이 생각보다 커요. 물론 그것은 과장할 수는 없지만은 추미애 의원이, 그냥 당선자 의원이라 부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너무도 명백한 부정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다 터뜨려지면 그냥 소위 민주당은 개판되는 거예요. 응? 그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빤히 보여있어. 숫자가 다 보여있어. 유난히 보여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모시기가 버겁다 하는 생각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재명한테 대놓고 좀 거역하는 행세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도 재선 다시 하고 싶은데 투표가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좀 불안해. 솔직히 말해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민주당이 옛날에 중도 보수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부정선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문제가 거기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인가? 어저께 국민의힘 당선자 58명 중에 제가 잘 아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마가 꼭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아주 반듯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아무 소리를 않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전화해서 누구 교수님 박사님 하면 알 것 같으니까 그냥 가명을 하면 박 회장 이렇게 그러겠어요. 박 회장. 아니 나 당신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선배님 어쩌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왜 당신은 소송을 안 해? 다른 사람 당하는데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의의 사나이가 내가 알기로는. 이건 별로 뚫어하긴 내가 조사해보니까 분명하던데 거기에. 그거 좀 하기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전화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몇 마디 더 하다가 끊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무언가 시험한 거역할 수 없는 지침이 하달됐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얘기는 오늘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있구나. 그러면 왜 윤석열 정부는 억울하게 떨어진 58명의 낙선자에 대해서 왜 소송을 걸지 못하게 했는가? 누가 그들을 소송을 걸지 못하게 했는가? 이재명인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했어요? 대법원장인가? 아니죠. 아니면 국회의장인가? 아니죠. 당대표가 그랬어? 아니죠. 그것을 명령하고 효과적으로 그 얘기를 발동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의심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걸 하고 하면 전국이 시끄럽고 내가 제대로 임기를 채우는데도 복잡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것까지 걸리면 난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로 보수인가? 보수가 아니라는 게 많이 나타나서요. 반으로 딱 보면 보수냐? 보수가 아니냐? 보수가 아니라는 쪽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이제 보수라는 이름의 단어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이 그냥 돈벌이 해갖고 적당히 그냥 표 사가지고 아우성 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중에 이번에 22대가 가장 타락한 선거였다고 봅니다.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서 그냥 돈으로 쌓아 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하기 위해서 자기 참모 의원들에게 돈 200만 원, 300만 원쯤 주고 그 밥 사면서 좀 잘 해봐라. 그래갖고 지금 감옥소에 들어간 송영길 의원은 억울해. 억울해. 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의 대표 선거에 그 정도의 선거 자금을 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없었을 거예요.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나타난 그 규모만 가지면. 어떤 사람은 10억, 20억 쓰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 그래서 송영길은 억울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시골 어디에 가면 그냥 돈으로 그냥 범벅을 해버린 선거야. 그게 선거도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아니야, 선거 기간에 계속 잔치만 하고 다녀, 잔치. 잔치 열렸네요, 완전히 이번 선거가.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할 자질이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가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이걸 미룰 겁니까? 이재명이가 책임지는 문제 아니에요. 이재명이 책임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은 사법 리스크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제소해 낸지 그건 그쪽 일이고 지금 현재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책 중에서 믿는 것이 있어요. 지지하는 거죠. 전공의 이탈이 오늘로 해서 마감됩니다. 3개월 마감돼요. 이번 안 되면 이제 복잡해져.
근데 지금 전공의 애들이 좀 많이 컴백을 안 했어요. 지들이 이걸 안 하면, 지들이 나중에 인턴 레지던트 다 해갖고 전문의로 올라가는데 중요한 하자가 생겨. 아슬아슬해. 근데 얘들이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대통령이 딱 나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오늘 너무 니들 국물도 없다. 그럼 오늘까지 해라. 하고 이럴 때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지난 3개월 동안에 가졌던 이런 문제점, 그중에 옳은 것도 있고 조금 오해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야. 예? 그 사람들이 소송 걸어갖고 쫓아내려고 하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 얘기하면 안 먹혀. 그리고 국무총리도 나름대로 뭘 했는데 국무총리가 워낙 점잖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대행해서 읽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럴 때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 민생 토론회 한다고 몇 시간 동안 떠들고 하면서도 그 문제 구체적인 건 안 건드려. 내가 하는 얘기야. 쪼시락한 거 적은 거 잔챙이는 막 열심히 내가 막 김호중이 나오니까 막 출국 금지시키고 아니 김호중이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놈아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여기저기 술 먹다가 어떻게 잘못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근데 막 출국 금지. 저도 옛날 출국 금지 한번 당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비판했다가 기소가 되니까 당시 강금실 법무장관이 딱 발표하더라고. 김경재 의원 출국 금지. 나 기가 막혀서. 근데 김호중이가 오늘 출국 금지 당했어요. 그리고 막 그 검찰총장이 나와서 뭐 엄밀하게 막 수사를 해야 한다고. 아니 이렇게 대중가요 가수가 술 먹고 낭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지만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역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뭐 그렇게 이 정부가 그냥 난리 호떡집에 불나듯이 난리 법석을 칩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오늘 같은 날에는 대통령이 딱 나와서 지금도 늦지 않아요. 미복귀해서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는 몇 시간 차이에 전공의들에게 이게 파이널이다. 이 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우리가 참 고심에 찬 정책이니까 니들이 이해해 주라. 응? 그래서 얼른 차장까지 돌아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짓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요만한 것은 난리 법석 치고 큰 것은 쳐다도 안 보고 앉아있어. 부정선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운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너무가 각자로 많이 떠들고 그리고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재가 돼가고 뭐가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합하고 화해하고 통합하면서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요 딱 10개의 그걸 만드세요. 대표적인 부정선거 10가지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추미애 하남갑 사건, 그리고 뭐 어디 무슨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사건 몇 개를 딱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가면 딱 그걸 그 중요성 가지고 발표를 해요. 이거저거 복잡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만들고 만약에 그 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거 하나 빼고 또 집어넣어. 그래서 전선을 단일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보수라는 것이 영국의 보수당에서 한 건데 컨서버티브라는 말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야 보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자유라는 말로 바꾸세요.
리버럴리즘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1215년에 영국에서 마그나 칼타라는 대헌장, 국왕과 귀족으로부터 시민들, 요만리라고 했죠. 요만리가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리를. 그래서 그때부터 1689년까지 한 450년 동안 꾸준한 투쟁과 피 흘림이 많이 겪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공짜로 먹은 거예요. 물론 6.25라는 피나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서 1685년까지 89년까지 해가지고 글로리오스 레볼루션,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통 사람, 농민들이 시민의 권리, 시빌 라이트를 차지한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냥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단두대에서 막 목 자르고 죽이다가 나중에 반대파에 몰려서 자기가 또 거기서 죽었어. 그런 우여곡절. 마리 앙뚜아네트도 거기서 처형당했어. 그게 전부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일련의 역사적 진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저먹어. 거저먹어요. 말로만 까요. 그리고 뭐 그거 지지한다는 사람들한테 돈 한 푼 지지하는 거 보내는 것도 아까 니들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 That's not my business.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년만년 지금과 비슷한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종보고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삽니다. 형식은 근사해. 민주주의라고 폼은 잡고 있어. 소련, 러시아도 민주주의예요. 거기도 듀마 국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푸틴이 지 맘대로 하냐. 20년 동안 지 맘대로 하고 이번에 5년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된 국민이 전략적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지도부를 만드는 데 힘쓰고, 그런 지혜를 가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정치는 개선을 가지고 없습니다. 그것을 저쪽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야, 까불지 마라. 니들이 뭘 해?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젠가 오늘에 위컴 미국 장군이 세상 떠났어요. 93세인가 4세인가 8세인가. 그 사람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하고 육군 참모총장도 했죠. 미국에서. 그 사람이 전두환 정권 나왔을 때 뭐 이러고 저러면서 한국 국민은 레밍 같다고 얘기를 해요. 레밍이라는 거 누가 뭐 쪼르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욕 많이 먹었어요. 우리도 그 사람 욕을 했지만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영부역강한 50대, 60대 사람들 있잖아요. 70대까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세요. 단결하세요. 왜 자유 원탁회의는 못 만듭니까? 저기 백낙천이 같은 사람이 꽝꽝 만들어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사는데 왜 그거 못해요? 전부 지자지가 다른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요 모양 요 꼴로 삽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그런 사회가 2024년에 봄에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18 가지고 전라도 경선하고 그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물론 나는 전라도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짝이 없지만 전라도 사람들에게 와서 아참나 경상도 새끼들도 못지않게 나쁜 놈들이야. 생각해 보세요. 걔들이 얼마나 와서 아참하는가. 예? 와서 눈물 흘리고 닦고 보세요. 노무현은 그래도 좀 나아. 노무현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뭐 이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고 아우성에다 치고. 난 노무현의 인간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 무슨 이재명이 박원순이니 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전부 전라도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18놈들하고 돌아가면서 욕하고 그거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라는 단어를 컨서버티즘,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보수고 나발이고 해. 한국의 자유당,
그래도 이승만 박사는요, 노후에, 그때 이제 80 얼마, 지금 한 90이나 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불에서 노쇠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의 통솔이 조금 헐거워졌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3.15 부정선거 같은 게 나지만 3.15 부정선거도 기본적으로 이승만 자체의 책임은 아니요. 자기는 이미 당선돼 있는 사람이야. 밑에는 최인균이 그놈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양반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보수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유당의 새로운 형태인 신자유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자유주의자 정당, 리버럴리스트 파티를 만들든지 해서 자유라는 물결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담대하고도 용기 있고 현명하고도 지혜 있는 그런 정치적 물결이, 새 물결이 우리 전국에 떠오르기를 바라면서 봄철의 진달래처럼 목련처럼 확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옆에서 아무래도 뭐 처지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좀 방관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지원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하면서 콜록콜록 한다고 가끔 하는 그 고라는 산의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콜록콜록 안 해서 좀 실망했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인간의 그런 생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글을 써서 한글이 부끄럽게 그렇게 글을 쓰니 보다는 비판하세요. 저를 비판, 저 내용을 비판하세요. 오늘은 뭐 콜록콜록 두 번 해서. 그게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제가 뭐 딴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가 30년 만에 여의도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물론 30년이 더 됩니다만 사무실을 청산했습니다. 사무실하고 마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돈이 좀 들어서 현상 유지를 해야 되겠고, 제가 또 하도 돈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돈 보내주시오 얘기하는 게 미안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동안 구독이 많이 늘었습니다. 6만 1천 얼마 2천 가까이 돼서 구독이 한 10만만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뭐 구독료 내라고 뭐 그렇게 말씀 못 하겠습니다만 여유 있는 분들 제가 최소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늙어가지고 해롱해롱해서 말이 맥힌다거나, 엊그제 저 트럼프가 30초 동안 말 맥혔다고 방금 오늘 나오더군요.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치매가 걸려갖고 뭐 헷갈리는 거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그때는 제가 알아서 적당하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까지는 여러분이 저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저는 16년을 망명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잘 만들고 가야 돼. 예? 이게 뭐 나라가 아니냐. 선거, 제도니 뭐니 하는 게 웃기기 짝이 없어. 정말 우스워. 그것이 바로 될 때까지 제 발언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는 비판도 해주시고 강력한 뜨거운 지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사 겸, 그리고 또 저에게 그래픽 디자인 도와주시는 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